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관련 일정을 공지하지 않아 전국에서는 미확인 비행 물체가 포착됐다는 제보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한 달 동안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제한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가 늦어질 가능성도 언급되는데 정기석 국가감염병 자문위원장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발목 잡기로 법인세 인하가 1%포인트에 그쳤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도체 등 추가 세제 지원 확대 검토도 요구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5%를 돌파했습니다.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기요금은 내년 1분기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4,000원 정도 오릅니다. 5명이 사망한 방음터널 화재 당시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된 병역 브로커가 현역병 조기 전역도 가능하다고 홍보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대 후 질병 발견 시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상업용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승리라는 평가와 동맹국 달래기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벌써 2022년 마지막 뉴스9 시간이 왔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오기 마련인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었지만 여소야대 전국에 막혀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고 한 해 결산 역시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연말까지 힘겨루기를 벌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즉 법인세 인하, 반도체 세액 공제율, 안전운임제 문제 등에서 새 정부의 철학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9은 올해에 대한 결산인 동시에 내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안건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법인세 세율이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에 그친 데 대해 또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 잡기로 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한 겁니다. 또 그간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도 기재부의 반대로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이 8%에 그친 것도 질타했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공제율을 현행 6%에서 20%로 올리는 안을, 민주당은 10%를 제시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재부 안대로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새 임시국회에 제출하려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일몰 법안들은 내일로 종료됩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내년 초 재논의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정부가 내년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근로제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는 현장 노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기에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국회는 내일로 효력이 끝나는 중요한 일몰 법안은 끝내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몰, 말 그대로 해가 지는 겁니다. 야당은 1월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 방탄 국회 소집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논의를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광희 기자, 아직은 시간이 있는데 협상을 하고는 있습니까? 네, 여야는 내일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 법안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올해 마지막 최고위에서 정부 여당이 정치 보복을 위해 민생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목리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국민 생각을 눈꼽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로 논의가 멈췄다고 맞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장 근로제는 민주당이 지금 동의하지 않아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여야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8일에 끝납니다. 보통 1월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지만 민주당은 일몰법 논의와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 연장안 처리를 이유로 1월 임시국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이 임박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로 보고 설 이후에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검찰 소환도 거부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방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제적 4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해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소집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예, 조금 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전국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는 분들의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죠. 외계인이 타고 온 우주선으로 오해할 만도 하죠. 언론사마다 수백 건씩의 제보 화면이 쏟아지며 논란이 뜨거워지자 군이 실체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를 시험 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창섭 기자입니다. 흰색 물체가 무지개색 꼬리를 만들며 하늘로 솟아올라갑니다. 치솟던 물체는 곧이어 밝은 빛을 뿜어댑니다. 저게 뭐지? 신기하다. 이 물체가 포착된 것은 오늘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과 충남 아산, 경기 파주, 경북 경주 등 전국에서 관찰됐습니다. 미확인 비행 물체냐며 신기해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일부 시민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비행물체 같은 게 빛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강한 조명이었습니다. 뭔가 무지갯빛 이렇게 긴 꼬리 같은 빛을 받고 그게 막 쫙 퍼지면서 뭐 미사일 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 전국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국방부는 우리가 개발 중인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의 시험 비행 모습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비행 시험 전에 영공과 해상 안전 조치를 했지만 군사 보안상 발사 전까지 비밀에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뭐야, 저거 뭐야?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군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오늘 발사한 한국형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합니다. 북한의 전방위 도발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최근 비슷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오늘 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윤동빈 기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오후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쏘아올린 발사체는 지난 3월 처음 시험에 성공했던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페어링 분리와 단 분리, 자세 제어 기술을 시험했는데 이번엔 비행 시간을 늘리며 추가 기술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액체 연료 발사체만 개발해 왔는데 작년 미사일 지침 폐기로 인해 무기로 사용 가능한 고체 연료 발사체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전방위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이번 비행 성공은 우리 국방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ICBM을 개발하기 위해 엔진 시험을 마친 상태입니다. 국방부의 이번 발사로 인해 북한의 압도적 기술 격차를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뭐 북한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는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건 맞고 고체 연료 기반의 ICBM과 SLBM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인해 군 정찰 위성과 초소형 군집 위성 확보에도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솔직하게 털어놓지는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숫자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 전체 직원의 60%가 감염됐고 베이징 시민 80% 이상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내 9개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은 모두 380명. 이 가운데 63%인 240명이 최근 2주 사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한 총영사관의 경우 총영사와 일부를 제외한 직원 대부분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인턴실 특히 외부 사람 계속 접촉해야 되니까. 공관 직원 다수가 확진되면서 규모가 작은 주 선양 청도 영사관에선 지난주 비자 업무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다른 영사관도 2개조로 나눠 근무하거나 유선으로 사전 예약을 받으며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12월 초부터 했으니까 한 2, 3주 정도에 70%에서 80% 정도 확진자가 다 됐기 때문에 병실 부족하고 장례식장에도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중국 방역 정책 완화로 PCR 검사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국내 입국을 위한 음성 확인서 발급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화권 매체는 베이징의 코로나 감염률이 80%를 넘었을 거란 보도도 했는데 확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严冬，接下来呢又是春节中国的春运，会有大量的人员流动。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우리 정부가 오늘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외국의 대책 가운데 가장 강도가 셉니다. 일단 1월 말까지는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 막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부 발표 내용은 박재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초와 달리 정부는 이번에 중국인의 입국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도 중국의 영향을 가장 먼저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방역당국은 다음 달 2일부터 말일까지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해 관광 목적의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목적이나 인도주의적 방문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국발 비행기는 인천공항에만 착륙할 수 있고 예정됐던 한중 항공편 증편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도 의무화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검사받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됩니다. 양성이 나오면 7일간 격리됩니다. 일평균 100명에서 300명까지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차질 없이 격리 입소할 수 있도록 중국 내 신종 변이 발생 시 더 강한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신규 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국인의 감기약 싹쓸이에 대비해 사재기를 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하고 1인당 판매 수량도 제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예, 정부가 바짝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2020년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주춤주춤 하다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경험도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다를지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께 직접 여쭤봐드리겠습니다. 자, 정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해넘기면서 또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 정부의 발표는 아닙니다만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베이징 시민의 80%가 감염됐다. 그리고 중국 전체 인구의 60%가 감염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입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스촨성이라고 있는데 예. 거기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15만 명을 했는데 예. 63%로 발표를 했고요. 예.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원들이 지금 똑같이 63%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적어도 60% 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80%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보죠. 예, 큰일이군요.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하루 발생자 숫자가 몇천 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지금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외신과 자체 조사에서 지역별로 그렇게 나오는 거에 그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사실 그게 답답해서라도 조금 더 강한 조치를 하고 한번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코로나가 걸리면 이제 일주일 정도 격리하면 치료가 이제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80%가 걸렸다는 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지금 한 사람이 한 15명까지 옮길 수 있다고 우리 기초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알고 있는 그 숫자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전혀 뭐 통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는. 예,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60%, 80%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한 명만 만나면 15명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걸린다는 얘기죠.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장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또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걸리면 집단 면역도 금방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거 알죠. 사실 그랬으면 다 뭐 마스크 다 해제하고 다 했을 텐데 그 과정에 생기는 건강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입니다. 우리 그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한꺼번에 많이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응급실 미어 터지고 중환자실 없고 심지어는 뭐 화장장도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겪었는데 중국이 그걸 안 겪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에서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화면을 보면 장례식장 같은 게 없어서 줄 서서 번호표 뽑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이런 정도라면 뭐 물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수천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천만 명이 넘더라고요. 지금 중국 인구 14억에 예를 들어 50%가 걸렸다고 하면 7억 아닙니까? 7억인데 치명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낮을 때가 0.04입니다. 0.04를 적용한다고 해도 280만 명이 나오죠. 예. 숫자상은 그렇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약도 지금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천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고 지금 뭐 국내 약국에 뭐 감기약이 동이 났다는 얘기도 있고 또 팍스로비드가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역시 다 중국에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현상들인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까 봐 이게 제일 걱정인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종 변이 출현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일단은 딱 단속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알다시피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복제를 계속합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바이러스 복제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5천만이 있지만 중국은 14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 이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하루에 걸리는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면은 그 복제기가 고장날 확률도 그만큼 높은 거죠. 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RNA 바이러스의 특징이거든요. 만 카피를 하면, 10,000번 복사를 하면 한 번이 틀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높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와는 다른 거.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 남아공 같이 아주 밀집된 나라에서 변이가 나왔던 겁니다. 그게 델타 오미크론이 거기서 나온 거죠. 오늘 정부 대책이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한 달 정도는 단기 비자 발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관광객 안 받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일단은 급한 불은 끌 수 있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중국이 이게 완전히 그 재개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서는 충분치 않느냐 이렇게 만일 보는 것이고요. 만일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른 조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가정하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추가 조치라는 것은 뭐 그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뜻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이게 뚫리면 우리가 또 큰 팬데믹을 겪을 수 있다 이럴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경험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이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80%를 논하고 있다는 것은 정점이 멀지 않았다는 거고요. 중국이. 그러면 한두 달 안에는 거의 유행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면역을 가지면서 일단 당분간은 바이러스가 안 돌 겁니다. 우리가 한 2달 동안만 단기적으로 2달 정도만 잘 집중하자는 참으면 중국 자체에서도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그런데 내년에 이 사태가 생기기 전에 내년 1분기쯤이면 뭐 실내 마스크도 우리는 좀 해제할 수 있다 이런 희망들을 가졌었는데 그것과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중국이라는 변수는 우리한테는 상수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좀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정점이 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만일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우리가 제시한 4가지 요인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면은 중국을 일단 막아놨으니까 우리는 마스크 지정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강력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군요. 작년에도 정말 올해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좀 고생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발 중국 코로나 좀 잠잠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섯 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원인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불길은 화물 트럭 짐칸에서 시작돼서 방음터널 지붕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불길 확산 당시 터널 진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은 화재가 인 사실도 모른 채 터널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방음터널 600m가량이 불에 탄 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부서지고 그을린 자동차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감식반이 화재 현장을 정밀 조사합니다.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트럭 적재함 아래쪽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바라보이는 화물칸 우측 전면 하단부로 추정되며 인접한 방벽에 옮겨 붙은 불길이 바람을 타고 급속하게 확산. 경찰은 오늘 60대 트럭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펑소리가 난 뒤 조수석 아래에서 불이 났다며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다 실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화재 당시 방음터널 진입 차단 시설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차단 시설은 터널 입구 100m 앞에 있는데 방음터널 천장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질 당시에도 진입 차단 시설 전광판에 속도를 줄이라는 안내문만 나왔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운영업체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불이 난 제2경인고속도로는 22km 구간이 이틀째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경찰 등은 현장 조사와 안전점검을 마친 뒤 통행 재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화재 당시 영상을 보면 트럭에서 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불바다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건 방음터널의 방음판에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였습니다. 이 소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건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싸고 방음 성능이 괜찮다는 이유로 화재 취약성은 묵인됐습니다. 이어서 김혜나 기자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방음판은 아크릴 소재인 PMMA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방음터널은 모두 55곳. 이 가운데 6곳이 이번 사고 현장과 같은 소재입니다. 가볍고 소음에 강한 데다 단가가 저렴해 많이 사용됐는데 불이 붙는 인화점이 낮아 화재엔 취약합니다. 불이 붙는 최저점의 온도가 280도예요. 아주 낮은 온도죠. 보통 화재 온도가 1200~1300도까지 올라가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등에서 사고 위험성을 지난 10년간 제기했지만 장점도 있다는 판단에 사용을 멈추진 않았습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도리어 지난 2012년 도로설계 편람을 개정하면서 불이 붙지 않는 방음 소재를 써야 한다는 지침을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난해 말 화재 취약성을 경고하고 7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계속 미뤄왔던 정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소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되는 터널엔 소재를 바꿔 달고 이미 만들어진 방음터널은 전면 교체하거나 안전조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화재 당시 운전자들은 혼비백산하면서 차에서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이 소방차는 진입에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 터널 화재 같은 긴급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동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방음터널 방향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터널 안에는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과천 쪽에서 온 차들은 아예 연기 때문에 차가 서버린 상태고 제가 빠져나갈 때 보이지도 않고. 불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운전자들은 차량을 버려둔 채 서둘러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일부 차량들은 문이 잠긴 채 화재 현장에 남겨져 있어서
출동한 소방차가 진입에 애를 먹었습니다. 차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엉켜가지고 저희도 앞에 다 막혀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터널 안에서 발생한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당황한 운전자들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대피하기가 쉽습니다. 다급한 상황이지만 운전자들은 차량을 최대한 갓길 쪽에 가깝게 세워서 긴급 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량이 뒤엉켜 있을 경우에는 소방대원들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자동차 키를 차 안에 둬야 합니다. 긴급 차량들이나 소방 차량들 같은 경우에 그 차를 이동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대피 과정에서 질식 위험을 막기 위해 젖은 옷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몸을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 2명이 현역병에게는 조기 전역도 가능하다고 컨설팅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대 후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군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 복무하는 게 적합한지를 따지는 현역 부적합 심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악용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역 브로커 구모 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소개하며 재작년 하반기에만 현역 부적합 심사 신청 건수 32건 중 20건이 가결됐다고 홍보합니다. 브로커 구 씨는 서울 강남의 공유 오피스에서 불법 병역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무를 부적응했다는 이유 혹은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현부심으로 제대를 하게 되는데 그 사유를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또 다른 브로커 김 씨가 작성한 포털 사이트 전문가 상담 게시판. 질병이 있다는 현역 군인에게 국군 홍천병원의 민간병원 진단서를 보여준 뒤 현역 부적격 심사를 받으라고 조언합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의 줄임말인 현부심은 현역으로 입대한 병사가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로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없을 때 조기 전역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들이 뇌전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현역 부적격 심사 통과법을 알려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의혹은 스포츠계와 연예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전 배구 국가대표 조재성의 가담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서 K리그 주전급 선수와 배우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요. 검찰은 병역 브로커들이 특정 의료기관과 유착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출신 A씨. 선수 생활을 쉬지 않기 위해 국군 체육부대에 입대하려 했지만 선발되지 못하자 구속된 브로커 구 씨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했습니다. 결국 A씨는 뇌전증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고 지금도 K리그 1에서 주전급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이제 구단에 통보까지 한 걸로서도 전해 들었고요. 최근 A씨의 영입을 추진하던 구단은 논란이 일자 사실상 영입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20대 배우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프로나 계약할 때 보면 많은 돈이 오가다 보니까 남자 연예인들 보면은 인기가 상한가 올라갈 때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검찰은 병역 기피 대상자들이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특정 의료기관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브로커에서 시작된 수사가 스포츠계와 연예계, 의료기관으로까지 번지면서 병역 비리에 관한 수사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하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 중 하나가 이른바 옹벽 아파트로 불리는 백현동 사업입니다. 50m의 옹벽을 쌓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금도 이어지는 곳이죠. 이 사업 당시에는 이 대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허가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경찰이 시행 업체에 있던 이 대표의 측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는 이 측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함부로 못하는 실세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5년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준 뒤 건설된 백현동의 옹벽 아파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시행 사업에 개입한 게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간업자에게 폭리를 챙겨가도록 자신이 결정해 놓고서도 말도 안 되는 거짓 해명을 했던 것입니다. 최근 경찰에 소환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이 김 씨를 언급하며 사업을 잘 살피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의 입김으로 사업이 진척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남욱 변호사도 검찰에서 백현동 인허가를 다한 허가방으로 안다며 이재명도 함부로 못하는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라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만배 씨도 김 씨를 성남시 실세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취재진에게 2006년 이재명 시장 선거를 도와준 게 전부라며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백현동 사업 전반을 수사하고 있어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지난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보상 방안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수십만 원 손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카카오가 피해 규모에 따라서 3만 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불만이 큽니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문자 메시지에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아 케이크를 판매했던 박겸재 씨는 먹통 사태 당시 주문량이 평소의 절반 밑으로 떨어지며 큰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금액은 5만 원이 채 안 될 전망입니다. 좀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털려는 느낌? 카카오는 먹통 사태로 입은 매출 손실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인 경우 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5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손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 이용자들에겐 세 종류의 이모티콘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모티콘으로 배상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3만 원만 배상 받는다 그거는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카카오의 보상 규모는 피해 보상금과 이모티콘 등을 합쳐 수천억 원대.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 차원의 일괄적인 지원을 시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규모의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어진다 그래도 보상이 아닌 거잖아요. 소비자가 생각하는 인식하고는 조금 합치되는 보상안은 아닌 것 같다. 전례 없는 카카오 먹통 사태의 보상이 이제 첫 발을 뗐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틀 전 사면 복권대 자유의 몸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인데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통화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명박!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 구속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과부터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더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해 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별도 면담한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건강을 속히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저 앞엔 이재호 전 의원을 비롯해 친이계 인사들이 총집결했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최근 여의도에 당대표 선거 캠프를 차린 권성동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을 마중 나와 인사 내내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찾았는데 이 전 대통령은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전당대회에서 열심히 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 복권됐지만 이전 대통령은 연금이나 비서관, 의료 지원과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하지 못하고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가는 평균 5% 이상 올라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특히 외식 물가는 30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이런 고물가 상황이 적어도 내년 4, 5월까지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배상윤 기자입니다. 직장인들로 붐비는 서울의 한 식당. 이곳은 올해 재료값 상승 여파로 음식값을 500원 올렸습니다. 이처럼 올해 음식 가격을 올린 식당은 줄을 이었고 이에 따라 올해 외식 물가는 지난해보다 7.7%나 뛰어 3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약속을 잡긴 하는데 그때보다 이제 덜 가게 되고 뭐 약속을 덜 잡는다든지 항상 이제 아끼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은.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는 5.1% 올라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5개월 연속으로 5%대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잔뜩 풀린 유동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일상회복 지속되면서 그 소비가 늘고 국제 곡물 가격하고 국제 유가 상승 등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요. 올해 석유로 가격도 22.2%나 올라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올랐습니다. 이 경유차를 지난해 12월 30일 가득 주유했을 땐 10만 8천 원이 들었는데 오늘 기준으로는 13만 원을 넘깁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하락의 속도가 더뎌 당분간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가 바닥을 찍고 기저효과가 시작되는 내년 4, 5월은 돼야 물가 오름세가 꺾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 물가가 문제죠. 공공요금 인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전이 오늘 전기요금 인상 폭을 발표했는데 4인 가구 기준 한 달 평균 4천 원이 오릅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체감 인상폭은 이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1981년 그러니까 41년 전 2차 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물가 문제 유혜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13.1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년치 인상액 19.3원에 67%에 달하는 금액을 한 번에 인상하는 겁니다. 4인 가구 월 평균 전기요금은 4,000원가량 올라 월 4만 6천 원에서 5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새해 전기요금이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월급은 잘 안 오르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오른다고 하니까 심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고. 그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서 좀 아끼게 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한국전력 적자가 30조 원을 넘어 전기요금 인상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스요금은 내년 1분기엔 동결됐지만 4월부터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한전 적자를 충분히 해소하려면 내년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0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4인 가구 월 평균 요금이 올해보다 15,000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국내외 경기 상황을 봐가며 계속 올려나갈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 잘 아실 겁니다. 중국도 10년 넘게 비슷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차별이 없죠. 그래서 개편 목소리가 거셌는데요. 정부가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깎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산 전기차와 국산 전기차는 똑같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미국과는 대조적입니다.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에 정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에 직영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5개사는 보조금을 더 받게 됩니다. 반면 수입차 업체들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국산차와는 한 대당 최대 25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전망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기로 쓸 수 있는 첨단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더 줄 방침인데 현대차 그룹에만 탑재된 기능입니다. 자국산에 대해서 유리하게 보조금 정책을 취해 왔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국내산에게 유리하게 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환경부, 업계가 사실상 협의를 마쳤다며 국제무역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대응 전략을 세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르면 다음 달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상업용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일반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으려면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차선책인 이 상업용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는 안에 집중해 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소득이 없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동맹국 달래기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2025년 생산을 목표로 착공시까지 앞당겼던 미국 내 현대자동차 첫 전기차 생산 공장.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준 IRA의 골머리를 앓았지만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상업용인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 판매 등에 한해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더라도 한 대당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이었던 만큼 한국의 승리라는 외신 반응과 함께 동맹국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re's obviously going to be glitches in it and need to reconcile changes. There is an exception for anyone who has a free trade agreement with us. 그러나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전기 대상이 약 95% 정도고 나머지 5%만 리스였었거든요.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전기차를 확대를 해야지 완전히 열리는 건데. IRA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재무부가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줬다며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 영웅이자 전 세계가 사랑한 축구 황제 펠레가 82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3번의 월드컵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과 함께 역사상 최고 선수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추모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7살의 나이로 조국 브라질의 월드컵 우승을 안긴 펠레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선수로는 유일하게 월드컵 무대에서 3차례 우승했고 21년을 뛰며 1283골을 터뜨렸습니다. 어린 시절 양말을 부풀려 공을 만들어 축구를 할 만큼 가난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A pessoa que era pobre e venceu na vida passa. Exato. 대장암과 싸웠던 펠레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조국의 우승을 기원했습니다.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습니다. 축구 팬들은 축구 황제를 추모했습니다. Morreu Edson. Pelé continua vivo. Pra gente, pra todo mundo, ele continua vivo. Ele é eterno. Ele é imortal. 브라질 정부는 30일부터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새해 2일 하루 펠레가 활약했던 산투스 축구장에서 시민들의 조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의 추모 물결도 이어졌습니다. 네이마르는 고인이 축구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했고 메시와 호날두는 물론 바이든 미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도 추모했습니다. 펠레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며 평화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Why God gave me this, this gift, and I try to be my best. I got to respect people.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화가 프리다 칼로는 20세기 멕시코 예술과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의 일대기를 담은 희귀 사진전이 국내 최초로 열렸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심장 혈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몸이 둘로 갈라지는 등
직설적이고 때로는 괴기스런 자화상으로 미술계를 놀라게 했던 프리다 칼로. 작품 속 본인은 고통의 주인공이지만 카메라 앞에선 시대의 아이콘이자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I think Frida is loved by photographers because she is always authentic. She never seems to be posing. She never seems to betray herself and her own identity. 평소 남자 양복을 즐겨 입을 정도로 고정적인 성 역할을 거부했던 프리다는 화가 스승이자 남편 디에고를 만난 이후 전통 의상을 입는 등 이미지에 변화를 줍니다. 하지만 혁명가적 기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을 이끈 레온 트로츠키, 입체파 화가 피카소 등 당대 우상들과 교류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말년은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하고 신체마저 병들어 누워 지내는 생활이 대부분이었지만 치유를 위한 붓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The most profound legacy, in my opinion, is the fact that she managed to embody the struggle for the right to be proud of oneself. That is the secret of her success. 솔직한 작가의 모습 그 자체가 세상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호는 새 선장이 길을 잡고 새 항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백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험악한 삼각풍랑이 휘몰아쳤습니다. 안으로는 조타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온 선실을 둘러 갈라놓았던 대립과 반목도 수그러들 줄을 몰랐습니다. 국회의원 영선의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드라마가 탄생했습니다. 직선제 이후 유지되어왔던 10년 정권 교체설도 깨졌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열망은 강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시대를 열어 국정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3대 개혁 과제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논란이 잇따랐고 압도적인 여소야대가 번번이 바쁜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당의 운명을 건 듯한 형국을 자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의 구속 기소와 검찰의 이 대표 소환에 정치 탄압, 야당 파괴라고 맞섰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38차례, 67발을 쏘아 올리며 7차 핵실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울리고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유린하며 방공망을 농락했습니다. 지난 정부 이래 풀릴 대로 풀린 군 방어 태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터졌습니다. 헬로윈 인파가 이태원 좁은 골목에 뒤엉키면서 대부분 꽃다운 젊음 158생명이 쓰러졌습니다. 책임 당사자들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해일이 밀어닥쳐 모두를 고단한 삶으로 몰아넣은 한 해였습니다. 주식시장과 집값이 추락하고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멈추자던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한 듯 지하철과 철도 파업도 잇따라 철회했습니다.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 서비스가 허망하게 먹통이 되면서 일상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추지 않은 채 영역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독점 인터넷 기업의 실체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가는 문을 힘차게 열어젖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74년 에미상 역사 최초로 비영어권 수상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는 칸의 남자로 등극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선수 모두가 쏟아낸 놀라운 투지로 벼랑 끝 승부를 뒤집어 월드컵 16강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절반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2022년도 온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저물어갑니다. 세계의 찬사와 부러움을 모았던 대한민국호는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드넓은 대양으로 계속 항진하느냐 아니면 길을 잃고 이력 편주로 떠도느냐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 한 해가 혹독했던 새해도 모진 도전으로 닥쳐오겠죠. 그럴수록 늘 새롭게 떨쳐 일어나 나라의 갈 길을 열었던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12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2023년을 기다리며 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오겠는데요. 양은 1c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 눈비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미세먼지가 다소 끼겠습니다. 해넘이와 해맞이 보러 가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 시각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서울은 내일 오후 5시 23분쯤 해가 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영하 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전국이 영상권으로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까지는 크게 춥지 않겠고요. 새해 첫 월요일에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2년 아직 하루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사랑 과분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취재하고 더 진실되게 보도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12월 30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